여러분 떨리십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미 제가 자신 있게 관측 전망했습니다. 8대 0으로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5대 3 얘기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 같고요. 5대 0은 있었을 수 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결정을 하면 선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버텼던 것 같은데 그들이 기각각하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가? 그냥 시간만 끌었을 뿐. 그래서 4월 18일 넘어가도록 결정이 안 나게 하려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은 듭니다만은 애초부터 5대 3은 없었고 5대 3으로 결론이 날 일은 없습니다. 5대 3이 됐다 그러면은요 어떤 식으로든 마은혁 재판관을 들여서 판단하게끔 했을 겁니다. 5대 3으로 해서 기각각하가 나왔을 경우 이 사회에 불어닥칠 혼란에 대해서 이 보수적인 법관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알아요. 충분히 압니다. 또 어제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바가 있겠죠. 뭐 이미 그 이전에 결론이 다 난 것 같은데 마지막 남아있는 변수가 바로 오늘 윤석열이가 갑자기 하야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야 선언한다. 그러면 하야가 되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이 하야한 선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긴 윤석열이는 그 정도가 아니지요.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탄핵된 첫 번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외환죄 의혹도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새로운 질서와 그리고 비어있는 규율들을 채워가는 윤석열입니다. 뭐 고마워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윤석열이가 오늘 하야 선언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혹시 헌법재판소가 기각각하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까지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뭐 굳이 파면을 결정하면서까지 저렇게 윤석열이를 짓밟을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동정정서 이런 거 자극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네. 그러나 저는 이미 이 마당까지 왔는데 논란이 있는 탄핵 중인 대통령의 하야 선언을 헌재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도리어 저는 만약에 윤석열이가 하야 선언을 한다 그럼 모든 이슈를 다 집어삼키겠지요. 블랙홀로 빠져들겠지요. 그때 김건희가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식 씨가 지금 미국으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국면에 왜 태평양 건너갔을까? 그 의도는 빤히 읽힙니다. 그리고 최은순하고 김진호, 엄마하고 오빠는 또 너무나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정가에서는 열린공감TV가 공개했던 정보를 유통하던데 이런 겁니다. 열린공감TV 취재 결과 김건희 모친 최은순과 오빠 김진우가 종적을 감추었다. 윤석열 장인 김충식은 미국으로 도피했고 재산을 급하게 정리했다. 실제 최은순으로부터 받은 잠실 대우 레이크월드 1603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뿌렸다는 자금이 갑자기 지급 중단이 되고 극우 유튜버들의 수입이 급감하고 그래서 동력과 지원이 끊겼다. 그렇지, 이놈들은 돈이 있어야 기름을 칠해야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불이익과 이런 것들을 참아주는 자들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미 오래전 헌재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기각각하로는 판결문 자체를 쓸 수 없을 정도로 헌법 법률상 인용이 만장일치로 확실하다는 것. 다만 몇몇 재판관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결과까지 시간을 끌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죠. 5대 0이 맞습니다. 5는 뭐 확고한 탄핵 인용 파면인데 3명은 하여간 윤석열과의 인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인지 이재명 판결까지 보자 이렇게 질질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질 끌어가지고 이제 선고를 할 상황이 했는데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영배 재판관이 대노한 것 아닌가. 그래서 강력하게 푸시해서 결국 내일 선고일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칼럼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선고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며칠 뒤 8인의 재판관들의 평의가 열리고 있던 헌법재판소 회의실에서 돌연 고성이 터져나왔다. 큰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평의가 끝난 뒤 회의실을 나온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은 판결 준비하세요 라고 직원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 순간 헌재에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정해졌다. 바로 내일. 통상 헌재 선고가 금요일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3월 31일에 윤석열 탄핵 선고가 정해졌다. 이런 얘기를 강찬호 논설위원이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날 헌법재판관 한 명이 자신을 경호해온 경호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오는 10일 저녁을 함께하기로 약속을 잡은 사실도 알려졌다. 오는 10일. 오는 10일이 언제입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11일에 선고를 하는데 10일에 그러니까 전날 목요일에 저녁을 같이 한다? 그거는 뭐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예. 그렇다면은 10일 그 이전에 선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4월 4일 선고설을 뒷받침하는 근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4월 4일 선고가 됐는데 4월 1일 오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평일을 열었는데 30분 만에 끝났다. 이후에 불려 들어간 헌재 직원 앞에서 문영배 대행은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선고합니다. 됐죠? 라고 헌법재판관들에게 말을 했고 직원에게 이 사실을 공표할 것을 지시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금요일 선고 사실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다른 재판관들 듣는 앞에서 됐죠? 라고 문형배 대행이 말을 한 것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선고일을 지정하라 라는 문형배 대행의 뜻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5대 빵인 상황에서 3명이 결정을 안 한 상황에서 그 3명은 이재명 판결까지 보자 이랬던 것이고 좋다. 그러면 욕은 먹겠지만 그때까지 한번 보자 라고 해서 3월 26일까지 왔습니다. 무죄가 났어요. 무죄가 났는데 멘붕이 온 거지. 이재명 유죄가 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게 무죄가 난 거야. 어떻게 하지? 이러는 사이에 이제 문영배 대행이 자 이제 선고합시다 라고 하니까 이들 3명이 난색을 표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자 문영배 대행이 큰 소리를 친 게 아닌가. 뭐냐고 뭐 하자는 거냐고. 이런 와중에 결국 4월 4일 선고를 밀어붙여서 관철하게 됐다. 그러면 그 3명이 저기 기각각하로 하면 어떡하냐 이 염려를 하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기각각하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다고. 무슨 논리로 OX 퀴즈도 아니고 말이죠. 인용 기각각하 OX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안이 하나의 논문을 내놔야 되는데 무슨 말로 윤석열 탄핵은 기각각하돼야 한다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마이뉴스의 그 오마이TV PD 한 분이 챗 GPT에다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윤석열 탄핵 기각 판정문을 한번 써보라고. 와, 그랬더니 챗기가 쓰긴 썼는데 무슨 포고령에 따르면은 정치활동 금지. 이거 진짜 명백한 위헌 위법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다. 윤석열이 그때 농담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서는 윤석열의 죄에 대해서 가볍다 말할 수 없고 문제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고를 한다는 것은 곧 8대0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일 오전 11시면은 다 규명이 될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MBC가 추가 보도를 했는데, 야, 이거 대못을 박네요. 한마디로. 윤석열 파면으로 대못을 박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말이죠.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텔레그램방 대화 내용을 입수했는데 요거 그야말로 윤석열 탄핵에 빼박 못이 될 것 같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텔레그램 방을 보니까 10시 27분 계엄 선포 4분 뒤 민주당에서 천준호 의원을 시작으로 계엄 선포 소식이 전파됐고 국회로 모이자 이런 의원들의 반응이 쏟아졌고 이재명 대표가 밤 10시 39분에 국회로 이런 메시지를 올렸단 말이에요. 밤 11시 근데 국회 폐쇄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때부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국회 진입 방법이 공유되기 시작해요. 국회 경비대가 서울청 소속이라 서울경찰청 소속이라 컨트롤이 불가능하다. 담을 넘어라. 한강변 쪽으로 국회 도서관 헌정회 쪽 여기는 이제 서강대교 건너기 전 그쪽이죠. 그 도서관 헌정회 쪽은 아직 들어갈 수 있다. 국회 뒤쪽으로 돌면 담을 넘어갈 수 있다. 이게 민주당 텔레그램 방에 올라온 글이고요. 국민의힘 텔레그램 방을 보니까 밤 10시 46분 권영세 의원이 비상으로 국회 해산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라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권영세 지금 대행 윤석열의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 이런 얘기하지만 뻥입니다. 뻥이에요. 권성동도 마찬가지고 둘 다 그냥 윤석열이가 이대로 그냥
아웃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돌아오는 순간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정치 기반도 다 불살라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말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들은 모두 다 윤석열의 강을 건너갈 도강 준비 완료예요. 자, 그리고 박수영 의원, 지금 아주 이재명 대표 악마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 사람도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한동훈 당시 대표의 메시지를 전했고, 여러 의원들이 앞다퉈서 긴급 의원총회를 요청했는데 밤 11시 24분에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또 한동훈의 언급을 전달했고,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 국민의힘입니다. 담을 넘어서라도 와달라라고 했고, 또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군인들이 총을 갖고 진입했고 본청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국회 내부 상황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장악해서는 안 된. 왜냐?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이 국회를 총을 들고 군인들이 난입해서 장악했고, 또 국회의원들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명백한 위헌 위법입니다. 이걸로 끝났어요. 이 텔레그램 메시지도 분명히 국회에 전달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 수사 보고서 안에 있었으니 말이죠. 예, 그래서 참 이렇게 윤석열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서도 탄핵 사유가 입증이 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정치권에서 이 어른은 정말 불사조 같은 분이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명명백백한 내란 쿠데타에 대해서 과연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을 낼 헌법재판관이 있을까? 만약 이런 의견을 내고 이런 판결을 쓴다면 그 재판관은 역사적 죄인이고 제2의 이완용이다. 다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서 못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한 것은 3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국민 반대가 심하니까 기각됐고, 박근혜 때는 찬성이 크니까 인용됐다. 윤석열은 심리를 일찍 끝내놓고 계속 평의를 한 것은 재판관의 의견 일치도 없었지만 국민 여론이 분분하니까 재판관들이 여러 가지를 봤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국민 여론이 분분하다? 그구들 목소리가 클 뿐이지. 보십시오. 그구들 쪽도 못 썼잖아요. 이번 재보선을 보게 되면. 소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든 고발되지 않든 신경 안 쓰고 막 질러댔던 거 아닙니까? 그구들이 총궐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졌잖아요. 아주 크게 졌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구들의 진면목이고 있는 그대로 견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상열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회 칼럼이 있습니다.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다. 탄핵이 인용되면 보수 대통령으로선 2번째다. 왜 보수 대통령이 탄핵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되는가? 보수 진영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래야 보수의 미래가 있다. 보수층은 진보 진영의 집요한 탄핵 시도를 지적한다. 그러나 남 탓만 할 게 아니다. 상당 부분은 보수 정권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박근혜 탄핵의 도화선이 된 국정농단 사태도 정권 내부에서 자라났다. 윤석열 탄핵 위기도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측은 거대 야당의 줄 탄핵과 입법 폭주를 문제 삼는다. 설령 그렇다 해도 비상계엄은 국민 다수가 용납하지 않는 극한의 수단이다. 근 석 달째 약 60%를 유지하는 탄핵 찬성 여론이 그것을 말해준다. 보수 진영의 진짜 위기는 어쩌면 아직 오지 않았다.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보다 약 20%포인트 높기도 하지만 선거의 승패를 가릴 중도층에서는 무려 2.6배나 된다. 그러니까 정권교체 62, 그리고 정권 유지 24, 2.6배. 뼛속까지 자유우파를 자초하는 퇴직 관료 한 분을 최근 만났는데, 광화문과 여의도 집회에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에 잔뜩 고무돼 있었다. 그는 2030 세대에서도 정권 교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조사를 믿을 수 없어 했다. 네, 우리 자유우파를 자초하는 퇴직 관료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극우 교회에 나가는 청년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라고 봅니까? 좀 나이가 드시면은 이렇게 총기가 많이 사라지나 봐요, 정말. 예. 그래서 제가 60 넘으면은 투표도 안 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긴다는 취지로. 하여간 해본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탄핵을 겪고도 민주주의와 주권 재민에 대한 이해와
액체화가 보수 진영에 부족했다. 윤석열은 자기 반대 세력과 대화와 타협의 노력은 가장 기울이지 않는 대통령으로 꼽힐 것이다.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한 방에 해결하려는 게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은 민주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궤변이다. 보수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은 책임감이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는 것,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 비겁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보수의 미학이다.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를 싫어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추구하는 것이 보수다. 그렇죠. 사실 김진 전 논설위원이 가장 격분해했던 것이, 윤석열에 대해서 가장 격분해했던 것이 자기가 지시해놓고는 부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이 새끼는 복귀하면 안 돼요, 진짜. 윤석열은 책임지는 것에 인색했다. 159명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정부 고위직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도 진상을 가리기에 급급했다. 이태원 참사 일주일여 뒤 윤석열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상민 등 자기 측근과 부하를 감쌌다. 느닷없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행 이후 의료체계가 붕괴의 위기로 치달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환자들만 애꿎은 고통을 겪었다. 그러니 윤석열 중간평가 성격을 띤 4.10 총선에서 여당은 참패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핵심 참모 대부분은 자리를 지켰다. 국무총리도 장관들도 그대로였다. 지난해 연말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79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실제로는 물러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고위직은 과오가 있어도 문책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심기만 거스르지 않으면 잘리지 않는다는 냉소가 파다했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책임지는 공직의 신성함과 명예는 추락했다. 지금 공직사회의 사기가 바닥인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윤석열 정권은 자칭 보수 정권인데 정작 보수 다음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결과가 민심의 이반이다. 역사는 지금 보수 진영에 묻고 있다. 무엇이 진짜 보수냐고. 보수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칼럼인데 말이죠.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은 진짜 보수도 아니고 이 사입입니다. 한 50년 동안 집권을 해서는 안 될 정말 흉기예요. 있는 그대로 흉기입니다. 이 자들을 청산 정리하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위원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심판받아서 자력으로 못한다면 타력으로라도 변신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나라에 미래가 없겠다. 아니, 국민의 암적 존재들이 지금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못된 짓을 하는데 이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